라이브 모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강영아입니다. 1907년 일제의 침략 행위를 알리고 한국 독립에 대한 국제사회 지원을 얻기 위해 대한제국 특사 3인이 네덜란드 헤이그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무관심과 냉대 속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도 못한 채 울분을 삼키며 발걸음을 돌려야 했는데요. 2014년 헤이그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많이 달랐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해관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총 58명의 지도자들이 참석했는데 그중에서 연설한 3명 중 2명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었습니다. 21세기판 만국평화회의 현장을 함께하고 돌아오신 국립외교원 전봉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3월 23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3차 해관보 정상회의가 개최가 됐는데 이 열린 도시 헤이그 어떤 곳인가요? 예, 헤이그는 평화와 가장 관련이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에 가면 스스로 우리는 평화와 정의의 도시다 이런 모토를 내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제사회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 세계 가장 대표적인 국제적인 그 법률과 관련되는 기구들, 국제사법재판소, 상설중재재판소, 그리고 국제 형사재판소 등이 헤이그에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고 현대 우리 살고 있는 세계의 그 현대 국제법이 되는 모태가 바로 16세기 네. 이 네덜란드 헤이그의 이 휴고 그로티우스라는 사람이 현대 국제법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는 다른 제국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덩치가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국제사회에 세계에 진출하려니 힘으로는 안 되겠다. 법을 가지고 우리 하자. 네. 정의를 가지고 하자. 이런 식의 그 전통, 그런 마인드세트가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나라 전체가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의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헤이그의 이러한 국제사법재판소라든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자기가 평화와 정의를 대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라겠습니다. 네, 아주 반듯한 도시라고 이미지가 연상이 되는데 해관보 정상회의는 2012년에는 서울에서 개최되기도 했잖아요. 네. 우리에게 그래서 좀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회의거든요. 네. 첫 회의는 언제 열렸습니까? 예. 2010년 3월 달 서울에서 바로 열렸습니다. 저희 국립외교원도 네. 그 해관보 정상회의를 준비하는 지원을 하곤 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56개국에서 세계 정상회의 한 것은 아마 한국으로서는 가장 큰 한국의 이끈국이 가장 큰 정상회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해관보 정상회의 자체가 국제안보 이슈에 이렇게 많은 정상들이 모인 적도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행사를 하면서 가운데 서고 그리고 양쪽에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대통령이 좌우에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진들을 아마 서울에서 열린 해관보 정상회의가 아니면 보지 못했을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열면서 이 해관보 정상회의가 과연 뭔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네.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그 전해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프라하에서 역사적인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사실 우리 냉전 시기에 가장 전 세계 인류가 무서워했던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핵전쟁이거든요. 네. 핵전쟁이거든요.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니 이제 핵전쟁의 가능성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세계적인 위협이 뭔가라고 보니 바로 핵테러입니다. 테러 분자들이 만약에 9.11 미국의 테러에 핵무기를 가지고 테러를 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만하탄은 지금도 못 쓰게 되겠죠. 그렇죠.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되겠죠. 그런 이 급박한 그 위기 의식하에서 해관보를 강화해야 되겠다. 핵물질 제거해야 되겠다는 제안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해관보 정상회의가 미국에서 2010년 1차 네. 그리고 2012년 이제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네. 사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기여 때문에 2009년 말에 노벨 평화상도 받았죠. 네. 그렇게 역사를 짚어주셨어요. 2010년에 미국, 2012년에 한국에서 열리고 이번에 3차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는데 자, 1, 2차 해관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현재까지 어떤 성과들이 이루어져 왔습니까? 많은 유형, 무형의 성과들이 있습니다. 우선 무형의 성과,
뭐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핵테러 하면은 자기 자신이 일로 아닌 거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이 워낙 작기 때문에 네. 한번 핵테러 일어나면은 엄청난 파괴가 되면 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제 안보를 하거나 이러한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알카에다 집단들 그리고 미국의 9.11 테러를 가했던 집단들이 사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증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이제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들이 모여서 핵 테러가 정말 위험하다. 그리고 이것을 방지해야 하기 위한 핵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정상들이 인식을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도 같이 그것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그러한 이런 무형적인 성과가 있는 반면에 이제 구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데 핵테러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바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핵물질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어 있는 것 외에 특히 민간들이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이라든지 플루토늄을 가능하면 없애자.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난 4년간에 많이 없앴습니다. 6년간에.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잉여 가령 고농축 우라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5톤 정도를 없애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나라에 산재해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없애고 그리고 분리된 플루톤도 없앴습니다. 이런 것들을 핵무기의 숫자로 본다면은 되게 뭐 한 수천 개, 많게는 수천 개 되는 분량을 이제 제거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도 크게 기여를 한 것이 몇 개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나요? 하나는 이제 그 핵안보 의식이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나 안 그러면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의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위한 이제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자라고 했고 우리나라도 만들겠다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올 초에 그것을 완공을 했습니다. 네.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좋은 시설을 가진 핵안보 교육훈련센터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 지난 몇 년 동안 한 10여 개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교육을 받으면서 네. 이런 인식을 하게 되겠죠. 예. 이런 것들도 그 외에 또 어떤 국가들은 이 안보 역량이 굉장히 떨어진 역량들이 많습니다. 그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에게는 이제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제 국제적 협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 노력들이 그렇게 많이 지난 이 3차의 핵안보 정상을 거치면서 이제 큰 구체적 성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붙이면은 핵안보 정상회의, 핵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협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그 협약들이 무슨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잘 발효를 안 했거나 아니면 집행이 굉장히 미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예. 이번에 이 핵안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발효를 촉진시키고 그리고 어떤 기존에 있는 협약은 그 집행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핵안보 정상회의 직전에 우리나라도 그 중에 비준을 안 한 비준을 했습니다만은 국내 입법화를 안 한 그 협약이 있어서 약간 논쟁이 된 적이 있었죠. 예. 그렇지만 우리도 뭐 정치적 이유로 그것이 안 됐다고는 합니다만은 이미 거기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비중 발효와 무관하게 이미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나가서 핵안보 체제가 강화되고 핵물질이 줄어드는 그러한 네. 구체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까 핵안보 교육훈련센터가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게 됩니까? 우선은 핵안보 핵물질을 다루는 사람들. 직접 취급하는 다른 사람들.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에 있지 않습니까? 네. 원자력 발전소에 굉장히 많은 핵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거기에 핵물질을 다루게 된다. 네. 그리고 뭐 원자력 연구소라든지 그런 데도 이제 핵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종사하는 사람들이 네.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리고 직접 다루는 사람들 외에 우리나라에 있는 세관원들, 경찰들, 가는 정보기관에 일하는 분들 이런 분들도 알게 모르게 이런 핵안보를 관리하는 시스템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우리 현재 모든 우리의 그 수출하는 카고, 컨테이너도 엑스레이를 통과하거든요. 네. 그 엑스레이 통과하면서 안에 핵물질이 없는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핵테러가 위험한가, 그리고 핵안보가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가 네. 이런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이런 센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사회적으로는 또 길게 놓고 보면 굉장히 효과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에 우리 국내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해관보에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만 네. 이제 이에 대한 한국 사람들을 많이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국제 해외에 아직도 그 해관보 역량이 좀 취약한 나라의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초청을 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해관보 역량뿐만 아니고 그렇지 못한 나라의 해관보 역량도 크게 강화되는 그러한 다양한 효과들이 있을 것을 기대를 합니다. 네, 해관보에 관련된 이 중심 국가 중에 하나로 서는데 또 이 센터가 큰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박 대통령이 북한의 핵 위협은 얼렁뚱땅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말로 우리나라가 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이유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실 해관보 정상회의에 북한 핵 문제가 의제는 아닙니다. 아. 예. 그것 때문에 네. 우리 한국 국민들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데요. 네. 사실은 이제 간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다르게 조금 더 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해관보가 직접 우리의 국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핵테러가 났었다. 네. 중동에서 핵테러 났다. 아니면 미국에서 핵테러 났다. 이러면은 아마 그 나라 가장 큰 피해를 입겠죠. 그렇지만 그 다음은 어떤 나라들이 피해를 입겠습니까? 아마 가장 여행을 많이 하는 나라, 가장 해외 동포가 많이 사는 나라, 네. 그리고 가장 교육을 많이 하는 나라, 또는 에너지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겠죠. 네. 사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해외 여행객이 많습니다. 네. 이런 연간에 한 1,000만 명이 나가는 거죠. 어디 가서 사건이 터지면 한국 사람들이 꼭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교포도 지금 한 700만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사건 나든 우리 교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이제 피해 입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국제 교육이 우리 총 GNP 100%에 달합니다. 이렇게 경제적 대우의 정도가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8%를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만약 중동에 핵테러가 났다. 이러면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단이 되겠죠. 예. 그럼 만약에 미국에 핵테러가 났다. 그럼 우리나라 수출을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본다면은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로 중요한 국익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좀 세계 평화, 국제 안보에 이제 눈을 돌려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세계 평화와 국제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핵테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적인 그 이해관계를 갖는 나라로서 참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네. 또한 이제 부수적일 뿐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데요. 북한이 당연히 핵 무기를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북한에 있는 핵무기나 핵 기술이나 핵물질이 해외 유출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안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 핵안보 체제가 강화되면은 북한에 대한 핵 포기, 핵 폐기, 북한의 그리고 핵무기나 핵기술의 해외 유출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핵안보는 세계 평화라는 한 큰 덩치 외에 또 한반도에서의 효과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같이 기대를 한다 이렇게 네.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3차 해관보 정상회의가 개최됐는데 주요 의제 이번에는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1, 2, 3차 해관보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만은 의제는 되게 비슷합니다. 네. 그동안에 우리가 해관보가 그러한 협약도 있었고 하지만 잘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이제 집행을 강화하고 그리고 핵물질을 그동안은 이제 모든 국가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내버려 뒀거든요. 근데 위험하니 그걸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네. 해관보의 국제 레짐을 강화한다든지 그리고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핵물질을 특히 이제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이겠죠. 네. 그것을 감소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 해관보 교육훈련센터를 많이 지어서 이런 의식을 확산시킨다든지 네. 그리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특이한 게 있습니다만은
핵 감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도 보면은 과학 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령 사건이 터지면은 기술자들이 가서 과학자들이 가서 여기서 무슨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핵 감식 기술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핵물질이 어디에 흘러 들어왔다. 무슨 사건이 터졌다 이러면은 그게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를 해서 이것이 어디서 나왔구나.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 단계부터 처방을 내리는 네. 이러한 핵감식을 강화하는 이러한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전 회의 의장국 자격으로 기조 연설을 했는데 개막식에서 연설을 했는데 아까도 영상을 통해서 미리 보셨겠지만 핵테러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 공동 책임을 강조하고 또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 하에서 국제 핵안보 체제가 추구해야 할 4개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부탁을 드릴게요. 예, 상당히 중요한 문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는 이제 핵안보를 큰 국제 협약의 테두리에서 잘하자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잘하는 개별 주체는 이제 개별 국가가 됩니다. 네. 그런데 개별 국가가 잘할 수도 있지만 그냥 수수방관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역 간에 만약에 어떤 핵안보 관련된 사건이 터지면은 바로 옆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서 한번 잘해봐라. 잘해보자. 네. 그래서 핵안보에 대한 지역 협의체를 좀 만들자라고 했는데 네. 아마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동북아에 갖는 의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북아에도 굉장히 많은 핵물질과 원자력 발전소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사건이 터지면은 바로 옆 나라가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차원에도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이제 제안을 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보다 좀 더 큰 문제는 현재 사실 핵안보 문제는 이제 핵물질을 잘 관리하는 문제인데 그 외에 이제 핵무기를 없애는 핵 감축 문제, 그리고 핵 개발을 못하게 하는 핵 비확산 문제, 네. 또 원자력 안전하게 쓰는 비확산 원자력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이 몇 개의 그 이슈 에어리아가 있습니다. 네. 몇 개 문제점이 있는데 예. 이러한 것들을 같이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제 화두를 던졌는데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제 어떤 나라들은 당신네 핵안보 잘하시오 이러면은 가령 제가 이제 제3세계 국가로서 아니 당신 핵무기 갖고 있는 나라 당신은 핵무기를 안 없애면서 왜 나보고 핵안보만 잘하라고 하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반발을 하기도 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어떤 나라에게 야 당신 핵안보 잘하시오 하면 나는 핵물질 없다. 핵물질 많이 갖고 있는 당신이나 잘하시오 하고 이제 이런 반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한 나라만 잘한다고 일이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이슈 에어리를 다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지 결국에는 핵안보도 잘 된다. 네. 그래서 핵 감축, 비확산, 핵안보, 원자력 평화적 이용, 안전 등을 균형 있게 통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이제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런 예. 것도 아마 제 생각에는 IAEA라든지 또 다른 글로벌 차원에서의 하나의 그 논의를 촉발시키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4가지 있으니까 또 다른 두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네. 핵안보 역량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됩니다. 핵안보가 가령 우리나라는 핵안보 역량이 굉장히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테러 분자들이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와서 핵물질을 구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굉장히 핵안보가 취약한 나라에 가서 핵물질을 구하겠어요. 취약한 나라로 차를 가겠죠. 구하겠죠. 그러니까 나는만 잘한다고 있어서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같이 잘하자. 그래서 이 핵안보 역량의 격차를 해소하자라고 했습니다. 네. 영어 이 속담에 대통령께서도 사용을 하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그 하나 이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네. The chain is as strong as its weakest point. 우리말로 하면은 체인은 가장 그 약한 부분만큼 강하다고 그러는데요. 이 체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체인인데 이 체인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약해야죠. 잘못하면 터집니다. 네. 근데 다른 데 강하면 뭐 해요? 그죠? 그렇죠. 이렇게 약한 부분이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이 속담을 인용을 하면서 이제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잘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버 테러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같이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을 많이 하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동하는데 그것에 대한 위협 요인 중에 하나가 혹시 외부에서 이제 사이버 테러가 해서
원자력 발전의 이 멜펑션, 고장을 일으키는 수가 있겠죠. 마치 네. 우리나라에 한 번씩 저 은행에 사이버 어택이 있어서 뭐 은행이 갑자기 이 전상이 마비가 전산망이 되고. 마비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데 있으면 안 되겠다. 물론 원자력 발전소는 가장 안전하게 그 외부의 그 인터넷망과 내부의 전산망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을 더욱 강화하자라고 했고 이러한 것들은 네. 이미 해가원 정상에서 조금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네. 이를 계기로 좀 더 큰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조금 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전 세계 해관보와 군축과 비확산 차원의 의제 좀 통합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연설이 좀 집중적으로 포인트를 잘 짚었는지 또 지금까지 1, 2, 3차 해관보 정상회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잘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해관보 정상회의 그 자체는 굉장히 그 좁은 의미의 단일 이슈를 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이 그걸 제기하면서 자기들 볼 때 다른 거는 괜찮은데 해관보가 새로운 이슈고 아직 정비가 안 돼 있고 보기에는 또 가장 위험하고 그래서 네. 해관보를 하다 보니 그래서 그게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2차, 3차를 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이 그것만 잘해서 뭐 하느냐. 다른 부분도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것을 그런 이슈를 이제 파악을 하시고 이제 이 총괄적인 포괄적인 개념 그리고 균형적인 발전을 하자 한 것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리고 이로 인한 IAEA가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국내에서도 핵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아마 연구를 한다면 좋은 좀 성과가 나올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이 출국하던 날 미사일을 발사를 했어요. 16발의 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또 해관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핵공조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또 그 시간에 노동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맞춰서 도발을 서슴지 않았던데 어떤 특별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북한은 항상 도발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번 시기에 그냥 할 때가 돼서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항상 뭐 매해 네. 하지 않는 해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지난 서울에서 해관보 정상회의도 아마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한국이 굉장히 일이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그걸 뭐 좋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88 올림픽을 해서 굉장히 세계적인 축전을 하니까 자기들은 같은 해에 따로 청년 축전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돈만 많이 들고 실패한 축전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육산 빌딩을 올리니까 북한에서는 뭐 유경 빌딩을 짓는다든지 이제 북한식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이제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한 돈을 주민들의 이 복지에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그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서 국제사회에 대해서 어쩌면 남북한을 더욱더 극명하게 대조시키는 한국의 세계 평화에 이렇게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나라가 되는 반면에 북한은 안타깝게도 세계 평화를 선도적으로 파괴하려는 이제 나라의 이미지를 이제 주는 거죠. 그렇지만 북한은 뭐 그런 여유가 없는지 오로지 한국에 대한 불만, 한국에 대한 한국의 그 잘하는 것에 대한 재뿌리기, 식의 이러한 이 행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북한 사회가 조금 더 안정되고 그리고 북한도 이러한 글로벌 레짐 속에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좀 되기를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고 네.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북한과 할 수 있는 일이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직 북한 체제, 북한 정권에 이에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이런 행태가 앞으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한이 국제사회 책임 있는 일원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 세계 평화에 조금이라도 참여하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겠죠. 네. 예. 뭐 일단은 북한이 우리나라와 약간의 경쟁 의식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런 시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아예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도발은 해왔다라고 정리를 네, 하면 네. 되겠네요. 자, 해관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 어떤 좀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이 핵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좀 리더십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선 핵과 관련되는 측면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 위협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핵에 대한 굉장히 알레르기가 큰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핵무기를 없애야 되는 나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원자력 발전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원자력 수출을 하는 또 4대 수출 강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원자력이 평화적으로 이용되는 만큼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반면에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으로 인한 피해도 엄청나게 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자력을 많이 이용하면서 또 국내에는 무기용 핵물질은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는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높은 도덕성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그 국가적 이해관계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부분을 더욱더 확대시키는데 더욱더 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 잘못된 이용을 최대한 낮추는데 우리 큰 국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핵안보를 강화하고 핵 감축을 하고 핵 군축을 하고 핵 비약산을 하는 데서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국익도 거기에 관련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러한 그 핵과 관련한 모든 측면에서 우리나라 이해관계를 감안해서 네. 이번에 서울에서의 핵안보 정상회의 그리고 네덜란드 핵안보 정상회의에서 보였던 우리의 그 핵 리더십을 좀 계속적으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세계 평화에 기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경제적 산업적 이익도 고양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핵안보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지금 놓여 있고 또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많은 청년들께서 앞으로 이런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인재로 좀 거듭나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핵안보 정상회의 기간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별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과는 취임 후 벌써 4번째로 만난 것이었어요. 그동안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계속 오고 갔습니까? 예, 지금 한중 관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다. 네. 그래 한중 간에 우리가 설정했던 전략적 협력 관계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한중 간에 과거에는 만나면은 뭐 경제적 협력을 잘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경제 부분에서도 이제 한중 FTA를 어떻게 빨리 조기에 발족시킬 것인가 이러한 네. 것에 것에 대한 아주 굉장히 높은 단계의 이해관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게 못지않게 한반도 문제 이제 한중 관계에 대한 그 여러 가지의 정치, 외교,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많이 진척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과 만나면은 비핵화 문제를 우리가 중국에 요청을 하고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비핵화 문제는 남북 간에 잘해보시오 라는 이런 식의 패턴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은 북한의 핵 도발이 더욱더 극심해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이제 미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중 간에 이제 북한 핵에 대한 공동 대응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 조율이 더욱더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한중 간에 북한 핵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네. 북핵 불용의 원칙 그리고 북한 비핵화 그리고 이를 평화적 해결하는 방식 등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제 대화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새로운 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한반도의 통일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되면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와 국내적 모든 인식이 한반도 지역 통일적 최근에는 언론에 보면 우리 통일준비위원회의 이런 것에 대해서까지 이제 중국이 지지를 한다. 네. 잘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한중 간의 정상 간의
대화의 수준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이러한 것들은 아마 한중 관계를 굉장히 폭넓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발전시키는 데 더욱더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과거의 서독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분단 당사국이 미국과도 협조를 요청을 했고요. 또 소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번 정상회담이 이 통일 기반 구축을 하는데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의 일환이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어떻게 보시는지요? 원래 통일이라는 독일의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주변 국가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나누지는 않았거든요. 주변국에서 우리가 분단이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아마 통합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의 이해관계도 남북 간의 의견 일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변 국가도 그것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미국은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한국의 통일, 한반도의 통일, 한국에 대한 통일을 이제 항상 지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 국가들은 과연 우리의 통일을 어떻게 볼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저 나라들 혹시 우리 통일을 싫어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차원에서 너무나 당연히 중국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의 통일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죠.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 문제를 논의할 때 항상 남북 외에 미국과 중국을 이해관계자로 집어넣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제 중국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중국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일정 부분 받아들이는 부분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중국의 통일에 대한 지지를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 외교를 할 때 통일 외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선 북한 주민, 북한의 통일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주변 국가, 그 중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지지를 얻기 위한 통일 외교를 강화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국제사회, 유엔의 또 지지도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골고루 우리의 통일 외교 노력이 지속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좀 우리로서는 이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될 것이고 이러한 좋은 한중 관계를 우리는 이런 통일 외교를 강화하는 데 좀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중국과 좀 친한 나라이기 때문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와 아주 같은 입장을 중국이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양국이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두고 북핵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북핵 문제를 볼 때 이제 대원칙, 기본적 접근에 대해서는 이제 일치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인 방안, 전략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견이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게는 절대로 안 된다. 북한에게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해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는 차원에서 한중 간의 의견이 너무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북한 핵을 용납할 수 없다. 저걸 완전히 없애야 된다. 그렇지만 그걸 없애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국제 제재를 동원을 하고 북한에 대해서 가능한 이제 압박을 가해서 북한으로 포기하도록 만드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는 현재 유엔의 제재에 동의를 하면서도 가능하면은 조금 그 제재가 너무 지나친 제재가 될까 조금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당 부분 제재에 대해서도 이제는 이제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고 다만 북한이 그 제재나 그로 인해서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핵화에 대한 원칙은 의견이 일치하지만 그에 대한 방법 특히 지나친 압박은 좀 주저하면서 중국은 현재 빨리 육자회담을 하자.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는 2008년 이후로 육자회담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이전에 5년간의 육자회담을 한 성과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육자회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육자회담을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 바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북한이 육자회담을 들어와서 다양한 핵 합의를 하고 나서도 어긴 한 활동에 대해서는 북한의 그것에 대한 것을 되돌리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비핵화를 하겠다는 단단한 약속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 뭐 우리가 미국과 일본에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만은
중국은 우선 대화부터 하자. 그런 차원에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방법론이 좀 다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년 만에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한 자리에서 만났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또 아베 총리를 만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 자,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입장은 각각 어땠습니까? 북한 핵에 대한 한미일 간의 입장은 항상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삼국 공조가 있어야 되고 네. 또 삼국 공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그 한일 간의 역사 문제 등등으로 해서 한일 간에 잘 만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북한 핵에 대한 기본 입장은 항상 일치해 왔기 때문에 핵안보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북한 핵에 대한 접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이견이 없었다. 네. 상당히 의견은 일치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이로 인해서 중국이 이 육자회담을 먼저 하자. 그리고 너무 과한 제재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반면에 우리 경우는 안보리가 요구하는 엄격한 의미의 제재를 하자. 그리고 북한이 육자회담을 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미일 간에 다시 한번 강조함으로써 중국도 좀 부담을 느껴서 북한을 설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로 4월 중순에 워싱턴에서 3자 안보 토의를 개최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과연 이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4월 달에 열리는 한미일 안보 대화는 좀 제한된 의미의 고위 대화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일 간의 지금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 등등을 해소하는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소하는 장소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한미일 간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 특히 안보 부분, 북한의 문제 등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아주 잘 된다면은 이 정상회의로까지 그런 긍정적 영향을 미치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본의 그 행태를 볼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한미일 간의 그 안보 대화는 필요하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얻은 성과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한미일 간의 대화를 통해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약간의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한일 간의 과거사와 다양한 역사 문제로 영토 문제로 나쁜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협조할 부분이 많다. 네. 그런 차원에서 서로 얼굴까지 외면해서 되겠느냐. 문제는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협조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대화는 있어야 된다라고 네. 했으니까 이번에 특별히 한일 정상회담은 아닙니다만은 이 3자 정상회담을 통해서 최소한의 그러한 이해를 서로 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서로 우리의 또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기회는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이 3국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또 많은 부분에 일치하는 의견을 보인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님을 모시고 핵안보 정상회의 또 한중,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조목조목 짚어봤습니다. 자, 긴 시간 내주셔서 좋은 말씀 나눠주신 교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하태혁 유럽 국장님을 모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 성과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독일 드레스덴 공대 연설 영상을 보시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 드레스덴에서 하나된 독일의 오늘과 분단 70년을 앞둔 한반도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역사의 무게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속담에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드레스덴 공대를 둘러보며 이곳이 바로 국가의 장래를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대학 시절
전자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자 원동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한 사람의 창의성과 혁신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독일에 건너와 광부와 간호사로 조국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토록 어렵고 암울한 시기에 독일은 한국에게 차관 1억 5천만 마르크를 제공하였고 선진 기술과 직업 훈련 프로그램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독일의 도움은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 개발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모두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둘로 나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양국 국민들은 암담한 현실에 좌절하기보다는 희망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통일된 독일은 유럽의 중심 국가로 부상하였습니다. 통일 전 낙후된 지역 중 하나였던 이곳 드레스덴은 통일 후 세계적 첨단 과학도시로 발전했고 다른 구동독 지역들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전쟁과 핵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난 통일 한국은 국제 평화 유지와 핵 비확산, 환경과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세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독일 국민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어냈듯이 이제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장벽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핵무기와 전쟁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운 한반도, 자유와 평화, 번영이 넘치는 한반도를 건설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북한 당국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문제부터 해결해 가야 합니다. 먼저 분단으로 상처받은 이산 가족들의 아픔부터 덜어야 합니다. 둘째, 남북한 공동 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농업 생산의 부진과 산림의 황폐화로 고통받는 북한 지역에 농업, 축산, 그리고 산림을 함께 개발하는 복합 농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남북한이 힘을 합해야 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나진 하산 물류 사업 등 남북러 협력 사업과 함께 신의주 등을 중심으로 남북중 협력 사업을 추진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공동 발전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셋째, 남북 주민 간 동질성 회복에 나서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인 사업,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순수 민간 접촉이 꾸준히 확대될 수 있는 역사 연구와 보전, 문화예술, 스포츠 교류 등을 장려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남북한이 함께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은 DMZ 긴장을 평화로, 한반도의 분단을 통일로, 동아시아의 갈등을 화합으로 이끄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을 포기하여 진정 북한 주민들의 삶을 돌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발전시켜 북한의 안보 우려도 다룰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의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주변국과 조화롭고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으며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통일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독일 통일이 역사적 필연이었듯이 한국의 통일도 역사적 필연이라고 확신합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와 번영을 향한 열망은 그 무엇으로도 억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Wir sind
ein Volk. 우리는 한민족이다. 통일 직후 동서독 주민들이 하나 되어 부른 뜨거운 외침이 평화 통일의 날 한반도에서도 꼭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공대에서 있었던 연설 주요 영상 보고 왔습니다. 2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방문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상대방과의 공통 부모를 찾아내라라는 말이 있죠. 민족 분단의 경험을 공유한 것보다 더 큰 공감대 형성, 아마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25일부터 독일을 국빈 방문해서 통일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한 외교부의 하태혁 유럽국장님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작년에 이어서 다시 뵈니까 더욱더 반갑습니다. 한 몇 개월 안 됐네요. 네. 11월하고 벌써 한. 네, 그래도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요.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뵌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독일 방문 함께 하셨는데 먼저 독일에 대한 간략한 나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뭐 이 무파 라이프 보신 분들이 네. 또 여러 다양한 분들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 독일이 어떤 나라다. 다 이미 다 모든 사람은 알고 있으면서도 또 모르는 게 있을 거니까. 네, 놓치는 부분이 예,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좀 간단히 간략하게 네.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하면은 요즘에는 이제 옛날에 동서독으로 나눠졌지만 이제 통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한마디로 세계 경제 대국으로 다시 이제 부상을 해서 네. 경제 규모만으로 따지면은 세계 4등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서 네 번째로 큰 나라라는 것을 어느 정도 또 한반도 크기도 보면 한반도의 한 1.6배로 네. 굉장히 큰 그 나라고요. 그런 것뿐만 아니고 교육 규모 같은 경우도 세계 3위의 수출국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런 쪽이 돼 있고 또 우리나라의 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작년이 흔히 통상 5 항해 조약 체결한 지 130년이 된 그런 오래된 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고 실제로 구한말에 있어서 우리나라 외교 정책, 구한말의 외교 정책에서 상당히 또 독일 분들이 많이 노력하시는 그런 맵부도 계셨을 겁니다. 네. 이러한 130년의 수교 역사를 가진 것고 대삭 이제 했지만은 그 독일도 전쟁을 치렀고 또 우리도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대삭급 외교 관계를 사실 재개한 데는 1955년에 다시 재개가 됐었습니다. 네. 이러한 양국 간의 관계를 좀 이제 교육 분야를 좀 경제 관계를 보면은 수출입 분야에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EU 회원국 중에 제일 1회 교육 대상국인데요. 실제로 영국이라든지 불란서, 이태리 3개국과 우리나라의 교육량 규모와 네. 우리가 독일 한 나라와 교육량 규모가 독일이 더 큽니다. 와, 엄청나게 격차가 크네요. 작년에 한 272억 불, 네. 거의 이제 300억 불 정도 돼서 우리나라의 제1회 교육국이고요. 또 하나 투자 면에서 보면은 뭐 잘 아다시피 보시라든가 BMW 뭐 이런 나라, 지멘스 네. 이런 독일의 유수한 기업들의 기에 이길 겁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만 해서도 네덜란드가 사실상 이제 통계처럼은 1위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물론 통계처럼 네덜란드 1위고 독일은 2위입니다. 네. 그러나 실제 내용상으로 보면 거의 제1의 대한 투자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또 하나 이번에 그 대통령이 가셔서도 또 중요한 그 파독 강보하고 네. 간호사도 만났듯이 또 동포분들이 또 3만 5천 명 가까이 계시는 또 그러한 관계도 있고 네. 그런 정도의 외교 관계와 또 경제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도 독일과 아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사실 한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는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국가가 바로 독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욱더 좀 정으로 연결이 된 인연이 깊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어떤 인연들이 있었습니까? 아까 이제 130년 됐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구 한말 때에 또 그런 인연을 넘어서서 사실 이제 전쟁 이후에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양국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물론 이제 독일이 그 전쟁 패전국이기 때문에 2차 대전 때문에
저희들한테 한국 전쟁의 참전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한국 전쟁 이후에 54년에 부산에 그 야전병원을 설립할 정도로 네. 저희들한테 좀 도와줬고 네. 또 하나 그 독일이 우리나라 경제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터닝 포인트,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었는 게 소위 라인강의 기적을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냐면 1961년에 저희들이 좀 더 정확하게 좀 제가 금액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사실은 자본도 없었고 오직 있는 건 노동력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자본력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외국 차관을 많이 필요할 때 네. 외국 정부로서는 최초로 우리의 차관을 준 나라가 독일입니다. 고마운 나라네. 예, 그때 이제 마르크에 1.5억 마르크 정도 되는데 한 불로 하면 3,500만 불 정도 된답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어떤 토대가 됐고 네. 영어로 좀 하면 시드머니가 돼서 네, 종잣돈이요. 우리 종잣돈이 좀 돼가지고 좀 했고 또 하나는 그 이후로도 소위 우리 그 직업훈련 저희들 산업 인력들 직업훈련 훈련됐고 또 경제 고문단을 저희한테 파견해서 기술 원조도 제공했고요.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 60년 70년대에는 저희 그 광부와 간호사가 또 현장에 가서 네. 또 그 땀으로 번 돈을 본국에 그 당시에 한 1900, 그 숫자로 따지면 한 10년 정도, 65년, 75년 정도 하면은 약 1억 1천만 불 정도를 그때 송금한 걸로 그렇게 예. 잡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또 가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하셨을 때 네. 사실은 장초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좀 빌리려고 했었어요. 네. 미국 민항기를. 그런데 당시 미국에서 그 민항기 그 대여를 좀 마지막에 취소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독일에서 그 루프탄자를 대여를 해줘가지고 그 비행기를 타고 가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우리한테 이제 했고 또 하나 저희들이 또 이걸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은 외환위기 때 한참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이렇게 금도 모으고 전부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네. 그 당시에 많은 기업들이 많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의 외환위기 97년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철수를 많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유독 독일 기업들이 끝까지 남아서 그렇게 했고 또 하나는 그 IMF 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율을 협상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협상할 때 저희들한테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네. 협상할 수 있도록 독일 기업들이 많이 도와줬어요. 독일 네. 정부들에서.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에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켈러 대통령이라고 네. 저희 한국도 찾으신 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IMF에 근무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도움을 줬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조하셨지만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셨지만 이러한 도움을 줄 당시에 60년 초반에 소위 우리나라가 아까 그 처음에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님의 드레스덴 공대 연설 아마 잠깐 보여줬었는데 네. 그 모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1964년만 해도 87불 정도의 최빈국에 가까웠는데 이제는 어엿한 수원국이 됐다. 네. 이런 말인데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독일은 아마 빼놓을 수 없는 정말 고마운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금방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서 50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독일을 방문을 했거든요. 이번 독일 국빈 방문이 그런 의미에서 좀 미리 화제가 되기도 한 부분이 있었다고요?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통령께서도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50년 전에 네. 대통령이 오셨을 때는 이랬다. 지금은 다르다. 네. 하는 것을 이제 독일 국민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5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가셨을 때 아까 에피소드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네. 재밌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요. 예. 실질적으로 그 서독으로 그 당시에 서독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독이 있잖아요. 서독이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수도가 본이었고 네. 그런데 그 본에 서울에서 출발해서 본까지 거의 6개 나라를 이렇게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루프탄자에서 제공한 비행기가 네. 지금처럼 뭐 747 이런 비행기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급유도 좀 해야 되고 예. 해서 중간에 6개 나라를 거쳐서 갈 정도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문에도 나왔지만 거의 20시간 넘게 가는 것만 해도 비행기 타는 시간 나면도 그렇게 해서 이제 본에 가셨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의 상황에서 뭐 아시다시피 독일 간의 프랑크푸르트라든가 하면은 직항편이 한 27편 정도 된답니다. 네. 아주 격세지감을 느낄 그러네요. 수가 있죠. 50년 만에 그렇게 돼 있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 간 도시가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셨던 도시가 한 6, 7개 도시를 도셨고요. 또 하나는 그 함보른이라고 하는 광산 회사를 방문하셔서 가지고 네. 실질적으로 그 파독 광부들을 직접 아. 만나시는 그렇게 했고 또 서베를린에 가서는 베를린 장벽에 가셔서 또 이렇게 베를린 장벽에 올라서서 동독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도 하셨는데 예. 바로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만큼 힘겹게 아주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갖추면서 가는 그 나라 이제 50년 만에 가서 완전히 어엿하게 그 국빈 방문으로서 이번에 국빈 방문 가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게 이제 모터케이트라고 합니다. 이게 저기 대통령 이렇게 공식 수영능단 이렇게 가는 네. 그 모터케이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재밌는 건 그 모터케이트 앞에 오토바이들을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우리 행사단인데 네. 20대가 있었어요. 어. 그 정도로 아주 대접을 받았고요. 네. 그런 걸 떠나가지고 결국 50년 전에 그 최빈국의 나라에서 이제는 정말 어엿한 중진국을 넘어서 선진국 문턱에 선 어엿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가셨다는 그런 점. 또 50년 전에 그 어려운 파독 광부라든가 간호사들은 이번에 가셔서 그때 정말 고마웠다. 여러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통일이 안 돼 있는 분단의 이제 서독을 베를린을 갔거든요. 네. 이번에는 통독된 베를린에 가셨고 그래서 하나 행사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베를린 장벽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스트 사이드 갤러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베를린 장벽이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여러 화가들이 가서 이제 그림도 그려놓고 그 재밌는 그림도 있어요. 고르바초프하고 이렇게 키스한 장면도 나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그 소위 우리 DMZ 네. 그 사진전을 거기서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동독과 서독이 나눠졌을 때 그린윌 발트라고 해가지고 동과 서독이 나눠진 국경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한 2,000km 거의 1,900, 한 2,000km 되는데요. 그 길이가. 그래서 지금도 이제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거기에 그쪽에 그린윌 발트 찍은 사진과 예. 그다음에 우리 DMZ 찍은 사진, 네. 그 사진전을 같이 해가지고 했고 그걸 이제 또 대통령께서 직접 가서 보고 예.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것도 하셨고 해서 정리하면은 최빈국을 해서 어떤 어엿한 경제 대국으로서 대국가 아니지만 어쨌든 나라로서 발전된 나라로서 갔다는 거.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우리 라인강의 기적에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우리의 역군 주역들의 강부와 간호사들을 가서 격려도 하셨다는 거. 네. 또 하나의 통일의 현장에 가셔서 우리의 통일 기반 조성하는데 하나의 그 계기를 마련하셨다는 점. 그런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독일은 1945년부터 1990년까지 분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독일이 분단의 아픔을 겪게 됐고 또 어떻게 해서 통일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사실은 독일은 패전국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생각할 때 동독하고 독일하고의 분단된 거, 우리가 분단된 게 2차 세계대전 후에 분단된 그런 현상적인 걸 보게 되면, 현상점 보면 같은 것 같지만, 독일은 소위 말해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조금 더, 나쁜 말로 하면 전범국가예요, 사실은. 네. 전범국가예요. 그래서 패전국이 되는 겁니다. 패전국이 됐고, 이제 일본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일본 어떤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그 독일을 어떻게 이 새로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승전국들의 고민이 많습니다. 네. 원래 유럽에 있어서, 유럽 대륙에 있어서 이 흔히 말하는 저먼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독일 문제, 한국말로 적으면 항상 1차 세계대전도 일으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전에 비스마르크가 또 통일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 1871년에 이제
독일이 처음 나타납니다. 지도상에 처음 나타나. 네. 그 전에는 이제 영주 국가였는데 그 이후로서는 이 독일이라는 게 유럽 한 대륙의 한 거의 중심에 있거든요. 물론 네. 프랑스하고 이제 독일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독일이 얼마만큼 힘이 있느냐, 또 어떻게 분열되어 있느냐 아니면 통합되어 있느냐 이런 에 따라서 유럽 전체가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점원 프로블럼이 있어 왔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극단적으로 흐르는 게 바로 2차 세계대전이라는 히틀러가 나옴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는데 과연 그러면 이제 전후에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승국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가끔 잊어버리는데 소련이 정승국이 하나입니다. 네. 우리 소련은 뭐 전화로 멀리 있기 때문에 말지 않는데 바로 4개국 전승국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미국, 영국, 불란서 이 4개국이 이제 전승국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전승국이 이제 모여서 소위 이제 그 베를린에서 사실은 모이고 싶어서 했었어요. 그런다 서베를린에서 모일 만한 데가, 베를린 자체에서 모일 만한 데가 없는 게 건물들이 너무 많이 부서져서 그래서 베를린에 한 시간 가까운 포츠담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츠담에서 이제 모입니다. 포츠담이 조그만 성에서 모여서 이제 회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쟁이 끝나는 한 달 전, 그러니까 1945년 7월 정도에 네. 4개국 전성국들이 이제 만나서 과연 이제 독일을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거냐 이제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독일은 너무 키워놓으면 유럽이 문제가 된다. 위험한 존재가 존재가 될 수 수도 있다. 그래서 예. 가르자. 이제 그게 기본의 이제 기본 라인이었습니다. 예, 예. 그럼 어떻게 가르냐는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가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폴란드를 히틀러가 이제 점령을 했었고요. 네. 체코도 점령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폴란드의 땅을 이제 소련이 이제 들어왔을 때 어디까지로 국경을 할 거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정리가 되는데 결국은 크게 보면은 독일을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폴란드하고 독일 국경을 최대한 폴란드 쪽으로 다 이양을 시키고 그러니까 원래 독일 땅에 있던 걸 네. 그렇게 이양시키고 현재 이양시키고 그리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고 그리고 또 수도도 네. 베를린 수도도 다 나눠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유명한 베를린 장벽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긴 게 독일의 이제 분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저희들이 이 분단이 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그러네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통독 과정에서도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전승국들이 나눠놨기 때문에 합해지려면 결국은 전승국에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흔히 2+4라는 그런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독 통합은 내적인 통합뿐만 아니고 동서독과 통합뿐만 아니고 주변 국가들에게 허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통일 과정 말씀드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정리하면 독일의 통일 과정은 저희와 좀 분단 과정은 저희와 네. 좀 다르게 전승국들이 독일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약체시키기 위해서 이제 분단을 시켰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통일을 한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아니면 지금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통일 과정이 결국은 내적 통합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동서독과. 그리고 외부에 또 그 전승국들에게서 일종의 승인을 받아야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전후에 그 나눠지면서 포츠담 선언을 하고 나서 조약을 맺을 때 그 전승국들에게 승인을 받게 돼 있어요. 네. 그 베를린의 이게 동부 베를린과 서베를린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어떤 그 변화를 줄 때 네. 또는 동서독 전체에 대해서 변화를 줄 때는 정승국들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조약으로 이제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동아정에서 시작을 할 때 그 2+4라는 걸 이용해서 외부 영향을 받는데요. 네. 그 전에 사실은 통일을 이룩한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이제 통독 인사들 또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되겠지만은 그 동독 사람들하고 서독 사람들하고 그럼 누가 통일을 이루었느냐? 그러면 서독이 그냥 흔히 말하는 흡수 통일을 했느냐? 네. 아니면 동독이 자발적으로
서독을 선택했느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좀 다르게 해석할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정리를 하나 보면은 그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때가 11월 9일입니다. 네. 그해 1900의 한 4, 5년 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네.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페데로스케라고 하는 소련 당시에 고르바초프가 이제 85년에 이제 84년 85년에 들었었을 때 소련의 이제 계획 정책을 이제 들고 나옵니다. 이제 그 전에는 잘 아시다시피 철의 장막이라고 해가지고 대처가 나와가지고 네. 이제 철의 장막을 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또 공산주의의 체제와 이 서쪽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체제 간의 이제 체제 간 싸움이 45년에서 한 85년 동안 한 40년간 있어 왔다고 하면은 그 80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소련 체제 안에서 서서히 붕괴가 시작합니다. 네. 그게 소위 말해서 소련을 둘러싼 이성국가라고 하는 데서 먼저 이제 불출이 시작하는 거죠. 네. 소련 내에서 시작하기에는 너무 큰 나라였고 네. 이제 소련이 갖고 있던 이성국가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런 나라에서부터 이제 뭔가 불만들이 분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소련 자체 내에서 힘이 없어지니까 그만큼 장악력이 떨어질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전까지는 소련 친구들이 이성 국가들을 다 먹여 살릴 수 있었고 살려왔는데 네. 점점 더 줄 돈도 좀 줄어들고 석유도 팔아야 되겠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좀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만들은 쌓여 있을 것이고 분배 체제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집중 분배를 하다 보니까 여기 자본주의와 다르다 보니까 네. 당연히 물자는 계속 부족했을 것이고 소비재는 점점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 체제 경쟁 속에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소위 말해 인공위성도 제일 먼저 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것들은 더 군사력을 많이 키우고 핵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체제의 우위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네. 실제로 주민들 생활에서는 점점 멀어지는 것들이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불만이 계속 쌓여왔죠. 네. 그래서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련하고 이런 이성 국가들이 이제 다른 서구에 비해서 자기들이 네. 뭐 패러다이스다, 잘 산다고 했지만 네. 결국 그게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8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게 이제 불만들이 계속 쌓여왔고 네. 그런 중간중간에 이제 1968년에 체코 같은 경우는 프라봄이라고 해서 그런 자유화범도 있었고 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소련이라는 큰 체제 속에서 이게 눌려 있었었죠. 그러나 이제 소련 자체가 이제 힘이 없어지면서 이런 자유적인 분출이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80년 후반부터 시작합니다. 80년, 85년부터 자체 페데로스카 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게 87년, 88년, 89년 들어서면서 이제 체코, 헝가리, 폴란드에서 자유화 발음이 들고 네. 그래서 폴란드에 뭐 바이엔사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다른 체코와 폴란드나 헝가리는 바이엔사라든지 그런 또 헝가리에 그런 소위 민주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동독이었어요. 동독도 같은 같은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네. 동독은 그 당시에 동독을 했던 수상 총리가 이제 서독에서 공산당 일서기가 이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소련의 이제 인도스를 받아서 하는데 이들은 내부적인 계획을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체제를 이제 계속 지키려고 하고 예. 동독 같은 경우에 예. 이제 그런 속에서 불만이 더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폴란드나 헝가리나 체코는 물론 다른데 간 나라도 없지만은 네.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민주화되고 하는데 동독에서는 그걸 안 하니까 그래서 동독 주민들이 소위 엑소더스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폴란드도 가고 헝가리도 왜냐하면 이제 이쪽 베를린의 장벽이 닫혀져 있기 때문에 네. 결국 이제 다른 데로 나와서 그래서 이제 헝가리 통해서 이제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헝가리 쪽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국경을 터주죠. 네. 그래서 이제 독일로 서독으로 들어오게 하고 뭐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진 게 1989년 이제 11월까지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길게 하냐면은 바로 이걸 알아야지 네. 왜 통일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되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동독 체제에서 가장 그때 1989년 11월 당시에서 문제가 된 게 뭐였냐면은 동독 주민의 자유 여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사안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자기들이 소독을 자유롭게 양내해달라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네. 그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에 공산당, 동독 공산당에서 일종의 자유 여행을 이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쪽으로 해서 이제 정책을 이제 세우고 했는데 그게 11월 9일 날로 이제 동독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다. 약간의 역사적 우연이 이제 되는데 그건 너무 네. 길게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무너지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거기까지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게 1단계고요. 네. 두 번째 단계가 이제 1년이 걸립니다. 89년 11월 19일에 무너진 다음에 90년에 10월 3일 날 통일이 됩니다. 예. 그 1년 동안에 이제 역할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분에서 동독 주민들의 역할이 이제 커집니다. 그러니까 그 동독 주민이 이제 베를린 장벽을 무너진 데까지 이제 갔다면은 베를린 예. 동독 장벽이 이제 무너졌는데 그때 동독 주민들이 이제 데모를 하기 시작하죠. 그럴 때 동독 주민들이 뭘 하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여행 자유화 정도 요구했고 그리고 동독 내에 자기들이 살면서 민주적인 정부 네. 또 자기들의 자유권 또 그다음에 경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런 과정에서 그 1년이 쭉 지나가는 과정에서 네. 이제 콜 총리가 이제 식개항을 발행하고 그런 1년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동독 주민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자기들이 소독하고 이제 합해야겠다. 네. 그래서 소독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우리 한반도하고 분단을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연 어디를 선택하느냐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그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컸다 그랬고 두 번째는 그 전에 이게 이제 분단이 된 다음에 베를린 45년에 분단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베를린 장벽은 1961년에 생깁니다. 네. 1945년부터 61년까지 네. 동과 서독 간에는 자유스럽게 왕래를 할 수 있었어요. 네. 허가를 받으면 또 허가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동독 주민들이 너무 많이 서독으로 가니까 네. 그 당시에 동독에서 벽을 만들기 시작한 게 61년입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89년하고 61년에 한 7, 8년, 28년 정도 예. 이제 베를린 장벽이 생기는데요. 네. 그런 동안에 서독에서 뭘 했냐. 소위 말해서 오스트팔리틱 해서 소위 이제 접근을 통한 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정권과 어떤 소위 말해서 기민당이 이제 그 소위 보수당이고요. 3인당이 이제 약간 이제 그 사회주의적인 성격을 띠는데 그러한 정권의 결정과 관계없이 똑같은 대동독 정책을 취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동독 네. 주민들을 서독 사는 거 네. 그리고 외부에서 사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89년에 벽이 미뤄진 다음에 그 1년 동안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을 선택하는 네. 서독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가서 또 들은 중에 재밌는 게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독 주민들이 고민을 했답니다. 서독 사람이나 자기들이나 똑같이 생겼고 근데 왜 서독 애들이 더 잘 사느냐 네. 왜 자유롭게 사느냐 우리가 못났으냐 라는 고민을 했답니다.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결국은 체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서독 체제가 결국은 예. 동적 체제보다 나은 거였다. 네. 그래서 우리는 서독 체제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 드레스덴 공대 연설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독일어에서 Wir sind ein Volk라고. 네.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라고 이제 마지막에 하십니다. 원래 그래서 처음에는 Wir sind das Volk이라고 우리는 국민이다. 국민의 자유권을 달라라고 이제 동독 정부에다 이야기를 한 것이 동독 주민이었는데 네. 이제는 서독하고 같이 합의가 해서 하나다. 그래서 아인포크라고 이제 그렇게 구호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일련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또 빼먹을 수 없는 건 아까 그 2+4 이야기했듯이 네. 주변국들에게 소위 정승국들에게 승인을 받는 걸 그걸 이제 콜 정부가 합니다. 예. 그러니까 동독 주민이 내부적으로 예. 서독을 선택하는 내적 통합을 이루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면 네. 외부적인 승인을 얻는 데는 이제 콜 수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2+4라는 것을 처음에 할 때는 원래 아까 4개국 저게 정상국이 전승국이 4개국이 되는 거고 네. 당연히 동서독이 있으니까 두 나라가 돼가지고 그 조약에 따라서 이 4나라와 이 2개가 모여서 협의를 하긴 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변했으니까. 네. 그런데
전성국들은 4+2다. 특히 영국 같은 데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예. 그런데 콜 수상이 그 당시 이제 겐셔라는 또 아주 특출한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겐셔 총리가 있고, 겐셔 총리가 있고, 콜 총리가 있고, 예. 겐셔 외무장관이 있습니다. 아주 이분이 아주 2+4를 아주 예상회담을 아주 잘 하는데, 네. 이분 콜하고 겐셔가 이 4개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2+4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독과 동독이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서독이 주도를 하고요. 네. 동독 정부는 이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콜이 했던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은 아마 이제 제가 이건 좀 재밌는 에피소드인데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당시에 그 당시에 콜은 어디에 있었느냐? 소위 그 소설에 아담 그대는 어디에 있었냐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콜은 어디에 있었냐면은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왜요? 그게 폴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독일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저먼 프로블럼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독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입장에서는 어떤 통일한다든가 또는 동독 하는 중에서는 중요한 것은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폴란드는 네. 그 국경을 분명히 이제 오데사 라인에 따라서 만들어 놨거든요. 네. 그러나 폴란드는 끊임없이 예. 독일이 커지면 또 위협이 위협이 되고. 될까봐 계속 네. 걱정을 하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독 정부가 해왔던 건 뭐였냐? 네. 바로 그 주변국들의 우려를 계속 불식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브란트가 가서 예. 폴란드에 가서 무릎을 꿇었고 또 콜 총리가 11월 9일 날 무너지고 당시에 왜냐하면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막 그때 굉장히 막 민주화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동독 내에서도 막 데모도 있고 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서독 총리가 가서 자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국경은 계속 된다. 지키겠다라고 네. 하는 약속을 계속하기 위해서 갔던 예. 겁니다. 그 약속하기 위해서 가 있던 거죠. 그게 바로 독일의 그 당시 외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너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무너진 날 이제 그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콜이.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져요. 이게 그 폴란드 방문을 계속 할 건지 국빈 방문이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오후에 11월 9일이죠. 9일 저녁에 됐고 그날이 이제 밤에 새벽에 이제 됐으니까 그날 오후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네. 근데 나오게 된 것도 재밌는 게 얼마나 동독이 정승국에 따라서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당시에 베를린이 이제 나눠졌고 서베를린이 있었고 동베를린이 있었고 지금 폴란드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비행기를 타고 바로 일로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는 동독을 지나야 돼요. 동독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비행기를 그걸로 못 타고요. 예. 함부르크로 다시 돌아가서 함부르크에서 미군 비행기를 타고 네. 서베를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당시에 독일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 전승국에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콜이 했던 건 뭐냐면 그 1년 동안에 콜하고 겐셔가 했던 것은 그래서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그러니까 11월 9일 날 돌아와서 함부르크 돌아와서 베를린 갔다 와서 다시 이제 그 당시에 본이 이제 수도니까 와서 했던 게 4개국 정상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부시 대통령 전화하고 대처, 그 다음에 미테랑 그리고 고르바초프한테 콜이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직까지 독일 동일에 대해서 아직 그런 생각은 없다. 그냥 우리는 동독 내에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상황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 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자, 그 말은 뭐냐면 전략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그 1년 동안을 보면은 그러니까 10월 3일 날 마지막에 통일되는 그 1년 동안에 굉장히 재밌는 건데 그동안에 계속 자기들은 그 독일에 대해서 큰 독일이 되더라도 통독이 되더라도 우리는 주변국들의 전혀 안보 이유 없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주
한 편의 세계사를 들은 기분인데요. 이렇게 좀 기본 지식이 우리가 생겼으니까 지금부터 얘기하는 것에도 훨씬 더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현재 분단 국가로 많은 국민들이 통일을 소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통일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혼란들이나 사회적 경제적 부담 때문에 좀 기피하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도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통일 선배이기도 한 독일의 통일 현재 상황 과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굉장히 질문을 굉장히 공무원식으로 질문하셨어요. 그런가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내에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네.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그런 비용을 들면서까지 통일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아마 2, 3년 전까지의 생각이라고, 여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이게 이제 이걸 바뀌고 또 이걸 바꾸기 위해서 네. 어쩌면 드레스덴 연설을 하신 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통일 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네. 통일은 대박이라고 한 말은 통일은 결국 비용이 아니다. 네. 우리한테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고 주변국들에게 또 기회를 주는 거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독일의 모습을 볼 때는 네. 독일의 모습은 사실은 한 분의 인용을 하면은 건잘레스 라이스라고 옛날에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독일의 통일은 역사적 잭팟이다. 히스토리컬 잭팟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약간 좀 대박도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무슨 말이냐면 물론 독일도 이렇습니다. 통독된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서독의 그 복지, 그러니까 서독 주민의 상황에서 볼 적에 간단히 말씀드리면 독일에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들만 보면은요. 네. 서독 시절에서는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등록금도 다 면제고 학생 아주 그랬는데 통독이 된 다음에 네. 독일에다 옛날 동독 지역에 돈을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 좀 줄어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건 하나 일면입니다. 네. 하나 일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된 올해가 사실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데 25주년이고 통일된 다음에 24년, 내년에 한 25년 되는데 그걸 이제 독일에서는 해마다 백서를 발간합니다. 네. 그래서 1년부터 계속 통독 후의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1년만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됐냐,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사회적인 통합은 어떻게 됐느냐. 매년 짚어가는 매년 거군요. 짚어갑니다. 예. 그래서 매년 통계치하고 그래서 백서를 발견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네. 있는데 경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단적인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실질적으로는 여기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기 전에는 동독 지역의 평균적인 그 비교는 한 40%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네, 동독 서독의 서독의 30%. 30%, 예. 한 30%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7, 80%까지 많이 올라갔네요. 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일자리 면에서 네. 실질적으로는 통일이 된 다음에 가장 골치 아팠던 중에 하나 문제가 동독 사람들이 서독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네.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공장도 없고 일자리에서. 그런데 지금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질적으로. 많이 냈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업률이 한 전체 하면 7, 8% 되고 7 내지 8% 정도가 독일이 다른 나라보다 좀 많습니다. 네. 실업률이. 그래서 동독은 좀 그보다는 동독이 한 10% 정도 되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다시 이제 돌아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는 사회통합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사실은 통일된 다음에 동독 주민들이 서독 주민들을 하길래 배시가 이제 독일어는 베스트라고 서독입니다. 배시라고 이제 부르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네. 오스트가 동독이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배시, 오시 약간 좀 이제 비하하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그걸 이제 넘어서서 아다시피 독일 현재 총리도 네. 대통령도 다 동독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 통합이 됐고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건 저희 외교부의
외교부 이제 프로그램일 때 더더욱 중요한 건 뭐냐면요. 통일된 다음에 독일은 새로운 나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위 말해서 패전국으로서 네. 패전국으로서 운명을 전승국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데서 이제는 그걸 벗어나서 완전히 뒷바꿈해서 새로운 국가로 태어났다는 거. 그래서 엄연한 주권국가. 그래서 이제 독일이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소위 P5 상임이사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상임이사국이라서 유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후 세계에서 질서기 때문에 네. P5는 이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P5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요 세계 문제에 있어서 시리아 문제라든가 또 이란 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통일 한국을 볼 때는 네. 정말 거듭난 새로운 한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제대하면 되새겨 볼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그 차원에서는 좋은 네. 롤모델이 된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독일에서의 일정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메르켈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한 후에 박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새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기 위해서 독일의 통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했고요. 또 메르켈 총리도 독일 통일은 행운이자 대박이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자, 이번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통일 분야 협력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창조경제, 네. 소위 말해서 세일즈 외교의 그 일환으로서 네. 창조경제의 그 경제협력 확대 이 두 가지가 크게 큰 준비할 때 일종의 씀이었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통일 분야만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면적 또 다층적인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통일의 경험을 어쨌든 우리가 공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된 점도 있을 거고 또 독일이 통일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약간 아쉬운 점도 있을 거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통독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많은 우리 전문가들이라든가 우리의 심지어 관료들도 많이 갔었어요. 사실은 네. 90년 통일된 다음에 한 90년, 93년, 95년, 네. 90년대 중반까지는 그 통일 동독을 배우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갔었거든요. 그러나 그 후에 약 한 10년, 네. 거의 15년, 20년 가까이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내부적으로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독일 통일하고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 않느냐. 상황이 다르다. 상황도 다르고 어떻게 이게 같냐. 예.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들, 그러한 것 때문에 한 좀 가운데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통독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네. 전 그 후에 소위 말해서 통합 과정에서 무슨 고민들을 했는지에 네.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조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작년 3년 전에 네. 마침 그 우리 통일부하고 독일의 내무부, 지금은 이제 경제부가 바뀌었는데요. 하고 통일 정책 자문회를 발족을 해가지고 해마다 거의 그 통일 당시에 경험했던 분들을 모셔서 네. 저희들이 이제 자문회의를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변적, 다층적 협력 체제를 구축했다는 이야기는 그 통일 정책 자문회의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걸 하고요. 네. 그에 더해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더 저희들이 이제 협력 체제를 고쳤습니다. 하나는 경제 통합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네. 기재부하고 또 독일 경제부하고 재무부하고 네. 서로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요. 예.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2+4 이야기 했지만은 네. 애교 정책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네. 저희들이 양국 애교부 간에 통일 애교 협력 자문회의를 구성하기로 이번에 합의를 했고 네. 이번 계기에 저희 장관님께서 또 별도로 스타인마이어 애교 장관을 따로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따로 만났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이런 분야 플러스 더해서 또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서 독일 NGO가 굉장히 경험이 많거든요. 네. 또 그 정치재단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대북 인도적 사업 관련해서 독일 NGO라든가 정치재단하고 우리 NGO하고 하는 그런 협력 사업을 좀 발굴하는 것.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DMZ 평화공원 관련해서 그 독일의 경험을 우리가 또 한번 공유하는
네. 그런 아주 다면적인 그런 협력 체제를 이번에 구축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통일 분야 예. 이야기입니다. 그럼 창조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이렇습니다. 경제협력 분야에서는 독일은 요즘에 거의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는 그 밑바탕은 바로 산학연 이 삼각이 협력을 아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산업이 또 그다음에 학교 또 연구소. 그래서 이제 그 소위 학을 먼저 다르면 어렸을 때부터 네. 그 소위 그 이원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네. 대학을 갈 학생과 그리고 직업학교를 갈 학생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이미 결정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나뉘네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예. 되면은 그리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해서 직업학교를 가실 분들은 그 직업학교를 가서 소위 도제가 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는 도제, 마이스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반타서 그게 마이스터 교를 됐다 보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이스터가 되다 보니까 그 분야에 있어서는 거의 최고의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공고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업고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졸업하고 나서 더 돈을 적게 받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더 돈을 더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원 체제가 해서 직업 교육이 확실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연구변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또 하나 또 플러스 뭐가 되냐면 재밌는 게 뭐냐면 소위 응용 기술에도 이제 뛰어납니다. 그래서 네. 어떤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기업이 있으면 그걸 또 연구소에서 같이 또 도와주고 하는 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체제를 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쟁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분야에서 좀 산업 분야에서는 또 특히 중소기업 히든 챔피언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기업 분야 협력 네. 또 하나 아까 말한 직업교육 측면에서 우리 또 같이 하고 네. 또 연구 분야에서 또 연구소 간에 해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드레스덴에 가셨을 때도 네. 프라운호퍼 연구소 거기가 또 이제 기초과학 잘 돼 있고 동영과학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를 방문하는 정도로 해가지고 또 그런 분야에 됐고 또 하나 경제 분야에서 빠뜨릴 수 없는 건 이번에 그 기업 대표단이 이제까지 대통령께서 밖에 순방하신 중에서는 가장 많은 규모가 갔습니다. 네. 150여 명. 105명입니다. 105명. 네. 105명 기업들이 갔기 때문에 네. 또 그런 기업들의 대부분이 한 70% 이상이 또 중소기업분이 또 가신 그런 데서 또 그런 분야에서 네. 기업 간의 또 협력도 또 많았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또 독일 통일과 관련해서 이 통일의 주역들을 모시고 만찬을 하고 또 통일에 대한 조언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또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좀 자세히 해주시죠. 네. 아까 약간 좀 비싼 이야기를 좀 해주셨죠? 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따로 만나신 분들은 한 5분 되십니다. 네. 드 메지에르라고 하는 전 마지막 동독 총리 네. 그분하고 지금 현재의 그 재무장관이십니다. 쇼이블레라고 하는 그 재무장관이신데 실질적으로 당시의 내무장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펠만이라고 그 네. 국방장관, 그 당시에 네. 동독의 국방장관, 그리고 이제 경제보좌관 하시던 누디비라든가 또 지금 현재 신연방주라는 건 뭐냐면 독일의 연방이 16개가 있습니다. 네. 그 10개는 옛날 구소독이고요. 6개가 새로운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연방주, 6연방주를 또 담당하는 특임관이 또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분을 만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자, 마지막에 전 동독의 총리분, 네. 정치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쇼이블레가 당시에 내무장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적 통합을 어떻게 했는지, 또 하나 이제 국방 분야는 또 어떻게 했고, 네. 또 경제보좌관은 또 보면 경제정책은 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통일된 다음에 통합 과정에서 신연방에게 어떤
그 지원을 했고 하는 그런 다양한 것을 네. 듣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5분이 다 분야별로 네, 전문 분야가 예, 있네요. 그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도 다 그런 분야별로 이제 말씀을 아주 귀중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네. 좀 길게 말하면 좀 그래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예. 아까 말했듯이 그 당시에 동독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건 자기들이 선택한 거다. 그래서 드미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됐다. 이런 말은 자기들은 쓰고 싶지 않다. 베를린 장벽은 무너뜨렸다. 네. 라고 하고 싶다고 네, 합니다. 주체적으로. 예, 주체적으로. 네. 그게 하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서독이 그 60년 전부터 시작해서 동방 정책을 꾸준히 하면서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항상 서독이 동독한테 지원을 할 때는 네. 양 서독과 동독 간에 주민 간의 교류를 하든지 아니면 협력을 하든지 그걸 교류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네. 또 실행을 하는데 돈을 주게 돼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편제를 실시하게 합니다. 동독의 우편제가 이제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동독의 우편제에다가 자기들이 와서 동독의 우편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서독 친구들이 서독 친구들한테 돈을 좀 달라. 네. 그러면은 돈을 주면서 네. 그러면은 너희들 우편제도를 하는 대신에 서독하고 서독 주민들하고 서로 친척들 간에 편지로 왔다 갔다 하게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차원에서는 이게 바로 1대1로는 안 될 수 있죠. 네. 돈을 아주 많이 줄 수도 있지 않고 저쪽에 동독이 하는 일은 조금일 수도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조금이더라도 그걸 있어야 줬다는 거. 그걸 이번에 쇼이블레 네. 그 장관이 장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저희들한테 아주 시사한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속에서 돈을 주면서도 기어이 동독을 변화를 시키거나 네. 또는 어떤 동독사 간의 교류를 올리거나 증가시키거나 그런 점에서 돈을 줘왔다는 네. 거. 그런 점이 지원했다. 있었기 때문에 장벽을 무너뜨릴 그렇죠. 수가 있었죠. 있었겠죠. 그렇죠. 예. 또 하나는 그런 차원에서 동독에서 또 하나 마지막에는 그 TV를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네. 서독 TV를 저녁 8시부터는 모든 동독 주민들이 볼 수 있었답니다. 물론 아까 말한 6개 주가 있어서 네. 저쪽에 조금 더 동쪽으로 간 주는 약간 서독 TV가 다 안 나왔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거의 대부분인데 네. 저녁 8시부터는 무조건 서독 TV를 볼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서독 TV를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고민에 빠진 거죠. 그랬겠네요. 아니 비싸게 생겼는데 똑같이 생겼는데 왜 그들은 잘 살고 나는 왜 이러는가라는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런 동경을 꿈꾸고 네. 자 무너져야 된다라는 같은 그런 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저분들이 이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좀 귀를 좀 기울여야 할 될 부분이라고 볼 수 생각합니다. 있겠네요. 네. 자, 아까 보신 드레스덴 공대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 방독 일정에서 가장 관심이 쏠렸던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어떤 내용에 특히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연설 내용 중에. 사실은 연설을 하자마자 언론에 이미 다 전문도 나오고 네. 또 뭐 어떤 분야를 했다. 또 심지어 거기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논평 뭐 여러 가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이미 이것을 시청하신 분들도 다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걸 반복한다는 건 그렇고 아까 이 시작할 때도 벌써 대통령께서 하시는 드레스덴 공대 연설을 네, 이미 이미 보여줬기 보여드렸고요.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반복한다면 좀 시간 좀 관계상 있는 것 같고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통일준비위원회 네. 대통령 주재해서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평화 통일 시대를 정말 본격적으로 열어가는 준비하는 그 작업을 아마 우리 정부 차원에는 착수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당장 끝나자마자 그 연설에 나온 부분을 어떻게 조치하고 어떻게 후속 조치할 거냐는 부분을 정부 내에서 이미 협의가 시작됐고요. 네. 다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네. 저희들이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연설 이후 대통령의 통일 준비 행보 궁금해집니다. 각 부처별로 해야 할 역할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외교부는 앞으로 어떤 역할 해나갈 계획이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에 이번에 국빈 방문에서 중요한 테마인 하나 통일, 그다음에 경제 협력 이렇게 창조 경제 협력 말씀드렸듯이 그 통일 분야에서 이제 다면적이고 다층적인 협력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특히 그 통일 외교 정책 네. 자문회 외교부가 하는 것은 네. 당장 저희들이 좀 구성을 해서 한 2달 내에 저희 구성을 해서 가능한 한 하반기 초에는 처음에 이제 첫 번째 회의를 거쳐서 해서 정말 그 2+4 과정에서 어떻게 주변국들을 설득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저희들이 좀 내용을 좀 아주 심층적으로 네. 저희들이 좀 공유를 해보고 싶어 하는데요. 그 분야에서 특히 저희들한테 관심이 있는 건 저희들은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패전국도 아니고 우리의 차저에서 뭐 전승국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큰 나라들을 또 있기 때문에 네. 과연 그런 큰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해 나갈까는 저희들한테 아마 외교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우리 통일을 해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외교부는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분야를 더 중점적으로 하려고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일정 살펴볼게요. 프랑크푸르트에서 1960, 70년대 파독 광부 그리고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대한민국 재건의 종잣돈이 됐다라고 감사를 표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직접 가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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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 계셨기 네. 때문에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아까 드레스덴 연설할 때도 제가 이제 가 있었는데요. 네. 그 대통령께서 드레스덴 연설 끝나고 그게 드레스덴 공대 법학 박사를 받는 그러한 계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를 준비하는 쪽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중주가 이렇게 연주를 했어요. 또 이렇게 가고 연주하고 그리고 연설 끝나고 나서 또 연주를 했는데요. 네. 그 연주곡이 금강산이었어요. 그리운 금강산. 네. 이거 독일에서 직접 독일 사람들이 연주를 해준 거잖아요. 거기에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 거기에 우리 한국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바이올리니스트가. 근데 그걸 그 아마 신문에도 나왔는데 언론에도 예. 나왔는데 대통령께서 약간 울먹이고 굉장히 감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야기를 하셨고 자 통일을 반드시 이룩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리운 금강산을 이렇게 연주를 들으셨거든요. 네. 그만큼 좀 감동이 있었던 거죠. 네. 파독강부 간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가는 독일 국빈 방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정희 대통령 간 뒤로 한 50년 만에 가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도 당연히 우리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분들에게 감사를 당연히 네. 대통령으로서 감사하는 그런 중에서 그런 부분에서는 대통령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요. 네. 또 그 자세에 참석한 파독강부 간호사 또 그 이어서 또 교민간담회를 했거든요. 그 분야에서도 바로 그런 분야에서도 그 교민들 또 네. 파독강부들도 또 굉장히 대통령 오시는 것을 아주 환영하고 또 굉장히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 여건이 되기 위해서 네.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아주 굉장히 분위기 좋게 그렇게 되셨습니다. 네. 자, 세일즈 외교 아까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역대 최대 인원 105명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독일을 방문을 했는데 현지 기업들을 직접 만났다고요. 그래서 네네.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해서 기업들과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일단은 항상 경제 성과 사업을 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기업 간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사업 협의하는 것도 있고 협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또 정부 차원과 또 연구소라든가 또는 각계의 기관 간의 또 협력 약정을 맺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저희들 차원에서는 중소기업들 특히 산업기술협력확대에 의해서 행사도 좀 많이 가졌고요. 특히 아까 말했듯이 경제인 오찬 계기에 그 성과 전시회도 좀 있었고 네. 또 아까 말한 협력 MOU 같은 거 한 3개 정도 좀 했고 전체적으로 정부 간 협력 양해각서는 3건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기업 간이라든가 또는 연구소 간에는 한 10건 정도 맺어서 한 13건 정도 맺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간의 교류에서는
독일의 중소기업 경제연합회 있고 우리의 중견기업연합회가 있는데 따로 MOU도 맺고 따로 그 히든 챔피언 포럼이라고 해가지고 네. 따로 또 포럼을 또 같이 맞았어요. 그러면 이제 기업끼리 직접 앉아가지고 네. 그런 포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행사도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협정도 맺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런 협력 방안이 계속 더 진전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유럽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가진 독일. 앞으로 우리나라와 어떻게 경제적으로 또 통일과 관련해서 협력이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앞에 조금 성과 이야기할 때 이제 거의 많은 말을 좀 네.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독일의 경쟁력을 다시 봐야 됩니다. 독일이 왜 그렇게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분석에서 받아들일 필요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약간 좀 따라하는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은 저렇게 말고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서 또 다른 분야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네. 다시 한번 들여다봐서 한번 해야 될 거고 네. 또 하나는 역시 이제 통일 분야에서도 네. 역시 저희들이 또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독일 방문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사실 전반적인 평가는 이미 다 해봤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가로 따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번에 국빈 방문을 독일에서 받아들인 것을 보면은 평가라는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독일이 기본적으로 독일도 이제 국빈 방문을 받아들일 때 독일은 원래 기본적으로 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네. 뭘 하나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뭘 결정도 오래되고 그 대신에 또 결정이 오래된 만큼 그걸 또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가 있고 하는 네. 그런 경쟁력 중에 하나인데 그러다 보니까 국빈 방문 같은 경우도 한 최소한 1년 반, 2년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돼요. 네. 최소한 한 1년 전에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알다시피 메르켈 총리가 작년에 총선이 있었고 작년에 이제 새롭게 됐었고 실제로 올 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작년 말 정도 시작해서 그래서 한 4, 5개월 얼마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저희들 국빈 방문을 받아들였다는 거. 네. 그 말은 결국 우리나라가 그만큼 컸다는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 국빈 방문에 평가를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께서 SNS를 통해서 실시간 질문을 주셨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관계로 한 가지 질문만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에서 김다현 님이 독일은 유럽 중에도 2차 산업이 탄탄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잘 나가고 있는 나라인데요. 한계에 부딪힌 한국 경제에서 본받을 점이 없는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말하고 좀 비슷하게 하는데요. 그 정확하게 질문하신 분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셨나요? 파악하고 알고 네. 계시는데 결국은 이제 한 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1차 산업과 네. 2차 산업 제조업군야, 이제 서비스업을 본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서비스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네. 겁니다. 상당히 많은.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보면은 아니 산업화의 다변을 해서 처음에 1차 산업 구조에서 2차 산업으로 옮기고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옮기는 게 현대화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잘 보시면은 과연 독일 경제가 실질적으로는 95년, 96년 때까지만 해도 독일 경제는 이미 무너졌다고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론 그때는 통일 비용도 많이 거기에 한몫을 합니다. 네. 통일 비용보다도 동독에 대한 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통일 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독에 대한 지원인데 네. 그렇지만은 그것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부분이 그 소위 서비스 산업과 금융 산업으로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네. 전 세계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경제 위기가 어떻게 오는가를 잘 보십시오. 외환위기 97년에 받았고 2008년에 또 한 번의 외환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금융위기가 이제 경제위기가 그런데 네. 거기에서 우뚝 그 수많은 흔히 말해서 풍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뚝 서 있는 것은 독일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 제조업이 있었기 탄탄한 때문이죠. 2차 산업. 그렇죠. 네. 그 바로 제조업. 그래서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간단히 말씀드려서는 어떤 한 물건을 만든다. 그럼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가 필요할 겁니다.
그럼 그 기계는 누가 만드냐? 바로 독일이 만든다는 거죠.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자시하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이 서비스업 물론 중요합니다. 네. 그러나 한 나라가 견실하고 정말 건실한 경제 성장과 소위 서스테너블, 흔히 요즘 하는 말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네. 결국 제조업이 튼튼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려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산학연이라는 그러한 것과 또 하나는 노사 간에 있어서 독일이 최근에 왜 경쟁력이 했냐고 물어보면은 네. 독일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에 들어서 최근에 들어선 것은 아젠다 2010이라고 해가지고 3인당이었던 슈레더 총리가 했을 때 세운 개혁 정책이 있습니다. 네. 독일에서 가장 큰 90년 중반에 가장 큰 문제가 노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데모를 하고 끊임없이 하는데 바로 2010년에 가장 그 중요한 정책은 뭐였냐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없애고 그 말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지난 10년, 15년을 독일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임금을 거의 안 올렸습니다. 바로 그게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넘어서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이 더 늘어나는 거죠. 네. 생산성에 있어서 소위 임금하고 자기들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임금은 어느 정도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처럼 임금만 막 올라가고 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임금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에서 그 기술력이 있는 상황에서 하면 생산성은 당연히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독일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산학연과 다음에 노사 간의 그 합의에 네. 따라서 그만큼 자기들이 노사 쪽에서 이만큼만 자기는 올리는데 대신에 해고는 하지 마라. 라는 쪽으로 해서 한 지난 10년 동안 네. 바로 그게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08년에 중요한 포인트는 메르켈 총리가 금융위기 때 그 정책을 잘 보시면은 네. 어떻게 헤쳐나간 걸 잘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뭐 그리스라든가 뭐 스페인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과연 독일이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네. 소위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질문 주신 김다현님의 질문 속에 답이 있었는데도 자세한 현상을 부연 설명을 통해서 국장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한태혁 유럽 국장님 모시고요.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순방 일정 살펴봤습니다. 오늘 한편의 세계사 수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지금 남북한 사이에는 4가지의 장벽이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반도의 허리를 가르고 있는 군사적 대결의 장벽이 있고요. 또 전쟁과 그 이후 지속된 대결과 대립으로 인한 불신의 장벽, 또 남북한 주민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의 차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장벽, 또 마지막으로는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국제사회와 북한 간에 조성된 이 불신, 단절과 고립의 장벽이 바로 그것입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는 말이 있죠. 이런 장벽들이 훗날 남한과 북한을 잇는 탄탄한 다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날의 독일과 같이 통일은 대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